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담양의 가마골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예전에 동아리에서 가마골이라는 곳으로 가을 MT를 갔어. 난 사정이 생겨서 거의 막차를 타고 담양에서 가마골로 가는 막차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아저씨가 저기 민박까지는 안 가고 자긴 정류소로 가야 한다고 여기서 내리라고 했어. 가는 길이 가로등도 없고 그냥 시멘트 길인데 정말 어둡더라고. 반대편은 계곡물이 흐르고 그 반대편은 산이 우거져 있었어.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거의 안 보였어. 시멘트만 회색이라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잘 안 보여서 핸드폰을 켰다 껐다 하면서 가고 있었어. 많이 어둡고 산길이라서 좀 위험하긴 했던 것 같아. 얼른 피곤해서 불빛이 나오길 기다렸어. 내가 그다지 공포를 못 느끼는 성격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고 있었지. 근데 문제는 맞은편에 누가 터벅터벅 좀 빠른 걸음으로 오는 것 같았어. 기억나는 건 나보다 덩치가 엄청 컸고 키가 약간 180cm 넘은 것 같았어. 좀 거친 숨소리를 내며 빠른 걸음으로 내 맞은편으로 오고 있더라고. 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의 내 앞으로 와서 내 옆을 지나갈 때쯤 내가 예전에 우리 집 개가 죽어서 산에다 묻어줬다가 얇게 묻어서 비 때문에 좀 파헤쳐져서 다시 묻어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썩은 냄새를 기억하거든. 그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야. 뭐지? 이러면서 쳐다봤는데 어두워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 사람 얼굴에 핸드폰 불빛 되는 것도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잠깐 보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상한 소리를 잠깐 냈어.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그런 줄 알고 내가 뒤돌아보면서 네. 이랬다. 그랬더니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냥 가는 거야. 뭐지? 이러면서 한 10분 더 걸어가서 민박집에서 애들이랑 실컷 놀았지. 근데 다음날 가마골로 촬영 간 다음에 그 주변에 절에 들러서 촬영하고 절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어제 무슨 이상한 사람 봤다고 후배들한테 했어. 그 이야기를 마당 쓸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계시던 스님이 모르셨던 건지 아니면 원래 담력이 세시나요? 담력이 세지는 않는데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야차입니다. 손으로 사람 찢어먹는. 뭐야? 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차는 사람이 겁을 먹으면 바로 잘 됐다 싶어 바로 덤빕니다. 자신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 그 야차도 덤벼서 좋을 게 없다고 해서 그냥 간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가끔 보게 될까봐 공포와 두려움 같은 건 마음에 비워놓은 지 오래입니다. 흔적도 안 남기는 미물이거든요. 이러면서 그냥 왔는데 너무 섬뜩한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야차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불교에서 야차라고 불리고 대부분 도깨비라고 불린다네. 그냥 사람을 자기가 사는 곳까지 업고 가서 먹고 뼈는 땅에 묻는다고. 난 사실 겁이 없었던 것보다 그냥 멍청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였어. 다음에 만나면 절대로 저번과 같이 침착하지 못할 거야. 두 번째 이야기, 농부 귀신. 제가 중1 추석 때 겪은 실화입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회사 일로 바쁘셔서 추석만 보내고 새벽에 급히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댁이 워낙 깊은 산골에 있었던지라 흙이랑 풀로 덮여있는 비포장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길도 좁아서 차 한 대 지나가기 버거운 실정이었죠. 잠깐만 핸들을 돌려도 옆에 있는 논두렁에 빠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아버지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줄담배를 피우시면서 운전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피곤하셨는지 일찍 주무시고 계셨고 형은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들으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올락말락한 상태에서 조용히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급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그 탓에 저 형은 튕겨져서 앞좌석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죠. 어머니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아버지께 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곡괭이를 든 어떤 남자가 우리 차 쪽으로 뛰어오길래 급 브레이크를 밟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차에 치인 건 아니냐며 물으셨고 아버지는 일단 그 사람이 차에 치이지는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밖에 나가셔서 찾아보셨는데 사람은커녕 곡괭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차에 타셨죠. 정말 아버지가 피곤해서 헛것을 보셨나 보다 하고 어머니는 다시 주무셨고
형은 이어폰을 꽂고 잠을 잤습니다. 저는 급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너무 놀라서 눈만 멀뚱멀뚱 뜬 채로 앞만 보고 있었죠. 또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희 차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어떤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새벽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나라며 그 사람만 보고 있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불빛 너머로 그 사람이 자세히 보였습니다. 밀짚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목에 수건을 두른 채 오른쪽 어깨엔 곡괭이 하나를 걸치고 있었죠. 이내 그 사람이 저희 차 쪽으로 막 뛰어왔고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셔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분명 저도 봤고 아버지도 봤죠. 어머니는 또 뭔 일이냐며 화를 내셨고 아버지는 아까 그 사람이 우리 차 쪽으로 달려오길래 브레이크를 밟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 피곤하셔서 자꾸 헛것을 보는 것 같다면서 할아버지 댁에서 자다가 아침이 되면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차를 돌려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고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있었던 일이 찜찜하셨는지 할아버지한테 요 근래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냐며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잊고 계셨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 3개월 전 옆 마을에 살고 있던 5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농사일로 새벽에 그 비포장기를 걸어가고 계시다가 그만 차에 치여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낸 차도 좁은 길에 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를 낸 것이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저희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옆 마을 잔치에 놀러 가셔서 밤늦게까지 약주를 하시고 자전거를 타며 그 비포장길을 가고 계셨답니다. 그렇게 술기운에 만취해서 가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할아버지 친구분 쪽으로 성큼성큼 달려오시길래 피하려고 자전거 핸들을 돌리셨다가 그만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만 잊고 계셔서 저희가 떠날 때 조심하라는 말을 못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새벽에 봤던 그 농부가 정말 사람인지 귀신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한동안 그 농부 귀신이 비포장길에 자주 출몰해서 새벽에 비포장길을 돌아다니는 마을 사람들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지 잘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도깨비.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 동기들이랑 철도청에서 레일로 티켓인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기차나 다 탈 수 있는 그 티켓으로 여름에 전국 일주를 했었거든. 3명이서 했는데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는 잠잘 곳을 따로 안정해두고 여행을 떠났어. 밤 되면 주변에 잘 곳만 얻어서 아침에 일 좀 해주고 진짜 패밀리가 떴다같이 여행했거든. 마을회관에서도 잔 적도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 텐트를 들고 갔는데 텐트에서는 2번밖에 안 잤어. 한 번은 하도 깡촌에서 해가 져버려서 주변 교회에 먼저 양해를 구하러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절에 가봤는데 그 절 스님이 공양 시간이랑 어쩌고 하면서 절 안에서는 잠을 재워줄 수 없는데 근처에 잘만한 데가 있다고 알려줬었거든. 근데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절 근처 언덕쯤에 텐트를 치기로 했어. 텐트를 치고 너무 늦어서 그냥 잘까 했는데 텐트에서 자려니까 잠도 안 오고 해서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이 소주랑 과자 조금 사오기로 했거든. 내가 걸렸지. 그래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마을로 내려가서 소주랑 샀지. 돌아오는 길에 산골짜기라서 가로등 같은 것도 없고 휴대폰 불빛으로 땅밑만 비추면서 갔거든. 솔직히 조금 무섭긴 했는데 평소에도 겁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그냥 노래 흥얼거리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었지. 근데 옆에 길이 아닌데 나무들 헤집고 뭐가 자꾸 부스럭대는 거야. 내가 걷는 거랑 비슷하게 따라서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양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심 좀 쫄았었는데 한 3, 4분쯤 걸으니까 그게 내 쪽으로 점점 가까워져서 걷는 기분이 들더라고.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실루엣이 굉장히 커서 이거 멧돼지 아닌가 하고 겁이 점점 커지려고 하면서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나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지. 텐트 쪽으로 계속 걸어갈수록 간격은 좁혀지는데 좁혀질수록 냄새는 잘 모르겠는데 씩씩거리는 숨소리 있잖아. 그런 숨소리를 엄청 거칠고 크게 내더라고. 와 이거 진짜 멧돼지 아닌가 하면서 속으로 큰일이라고 막 긴장 진짜 많이 하고
등에도 식은땀 맺혀서 소름도 살짝살짝 돋고 털도 바짝 서고 그런 상황에 숲을 비집고 탁 튀어나오더라고. 나올 때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돼버린 거야. 침착하게 휴대폰 불빛 있는 곳에 손 뻗어서 휴대폰을 드니까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플래시 방향을 크게 튀어나온 반대편 숲 쪽으로 비추니까 플래시 쪽으로 고개 한번 까딱하더니 그냥 가는데 키도 그렇지만 덩치가 놀랄 만큼 크더라고. 머리도 엄청 길고. 근데 옷이 스님들 입는 그 회색 옷 같은 거야. 그래서 깜짝이야 이러면서 막 일부러 크게 웃으면서 사람이었네 하면서 올라갔거든. 그리고 텐트 도착해서 놀고 자고 일어나서 텐트 걷고 내려오는 길에 저를 지나쳐 오는데 어제 그 스님이 미소 지으면서 잠은 잘 잤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 커다란 스님 때문에 놀랐다고 내가 웃으면서 말했지. 그러니까 스님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덩치가 큰 스님이면 어떻게 생겼었냐고 다시 묻는 거야. 그래서 대충 머리 길고 옷은 그냥 스님들 옷인데 숨소리 막 내면서 산 돌아다니더라 이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뭐 혼잣말하는데 잘 들리진 않았는데 아마 아미타불 이런 거 말한 것 같아. 그때는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오컬트 이런 데 관심 있는 동기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도깨비라고 그러더라. 네 번째 이야기, 해운대. 전 고2 때 해운대 신시가지에 살았었고 공부엔 지질이 관심도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어머니가 병원 일로 바쁘셔서 동생과 해변가 근처에 있는 호텔 오피스텔 원룸에 살았었죠. 그곳은 우리들의 아지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친구들과 어울려 항상 그 친구 집에 놀러가고 자는 일이 많았기에 친구 동생은 다른 자기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 많았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밤늦게까지 여자 둘과 친구 셋이서 술도 한잔하며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도 하면서요. 그때 제가 게임 하나를 제안했죠. 술 기운도 조금 올랐겠다. 담요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밤 10시 정도 넘으면 중앙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복도 쪽 비상계단 쪽 불은 다 꺼졌기 때문에 아주 어두웠죠. 게임인즉슨 처음 내기에 진 사람이 중앙 엘리베이터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라이터를 놓고 오고 그 다음에 지는 사람이 놓고 온 라이터를 찾아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 불행히도 제가 게임에 져서 라이터를 놓고 오게 되었지요. 전 솔직히 담이 꽤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호텔 안 기운이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조용한 호텔이긴 하지만 그날따라 유달리 적막함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더군다나 매일 켜져 있던 화장실 불이 그날 꺼져 있더라고요. 일단 전 아무 일 없이 라이터를 변기 위에 놓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차례로 제 여자친구가 걸렸었죠. 그런데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며 친구랑 꼭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여자 둘이서 라이터를 찾아오기로 하고 나간 지 5분 뒤 친구가 가서 놀래주겠다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우린 웃으며 기다렸는데 그때 갑자기 다다다 하고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뒤따라갔던 친구까지도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선 셋이서 울며 뛰어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얼마나 놀랐으면 남자가 울기까지 했던지. 그 친구가 말하길 놀래주려다 실패하고 셋이서 라이터를 찾고 화장실을 나오려는 순간 화장실 창문으로 거꾸로 뒤집어진 여자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3명이서 모두 봤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는 불이 꺼져 있어서 달빛에 의해 창문 밖이 보였던 거지요. 방에 남아있던 저와 친구는 중앙 엘리베이터로 향했지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순간 비상계단 쪽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겁니다. 친구도 들었는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때 친구 앞이라 센 척하려고 그랬던 건진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요. 그러자 울음이 딱 끊기며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섭다며 여자 둘과 그 친구까지 셋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집주인인 제 친구와 전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경 누가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전 잠결에 누구냐며 문을 열었는데 덩치 큰 아저씨 2명이서 명찰을 보이며 형사라고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 집이 507호였는데 바로 위층인 607호에서 어제 살인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시각은 전날 12시에서 1시경.
607호에 살던 여자는 기자였으며 칼로 수십 군데를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술 마시며 놀던 시간에 바로 위층에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저와 친구는 경찰서에 용의자 신원 확인차 3번 정도 수업을 빠져가며 갔었고 그 뒤로 범인이 잡혔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저희가 형사들과 얘기할 때 그 옆에서 중얼대시는 경비실 아저씨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제 내가 분명 소등을 안 했는데. 5번째 이야기, 대학교의 여자 화장실. 역시 학교는 밤에 혼자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나에게 있었던 일도 그렇고 내 전공의 기말고사는 그동안 냈던 과제를 다시 제출해서 평가를 받는 시기였어. 그런데 나는 빠진 과제가 너무 많아서 마음 독하게 먹고 강의실에 남아서 오늘 밤 전부 해내겠다고 결심했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리 학교는 밤 11시 넘으면 각 층의 출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사람이 있는 강의실을 제외하고 복도와 화장실 할 것 없이 전부 불을 꺼버렸어. 만약 켜두면 수위 아저씨가 오셔서 사람도 없는 곳에 왜 불 켜두냐고 혼내셨어. 밤 1시 조금 넘어서 물통에 물을 갈러 화장실로 갔어.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 불을 켜고 들어가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그런데 들어가니까 화장실 칸 안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핸드폰 음량도 크게 했는지 대답하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 이 어두운 학교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너무 안심했어. 다행이다 하면서 물통을 헹구다가 세면대 위 거울을 본 순간 정말 얼어붙었어. 거울에 비친 화장실 칸에 모든 문들이 전부 열려 있었어.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세면대까지 가는 시간은 2초도 걸리지 않았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학교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하나도 크게 울리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나갔다면 분명 내가 알았을 거야. 최대한 모른 척하고 얼른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 그래서 후다닥 화장실 나가는 문을 밀었는데 문이 움직이질 않아. 비대학 화장실 문은 아무 잠금 장치가 없어. 어느 방향으로 밀어도 전부 열리고 아예 잠금 장치나 고정 장치가 없는 문이야.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 처음엔 어디 걸린 곳이 있는 건지 샅샅이 봤지만 어딘가 걸린 곳도 없었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멀쩡하던 잠기지도 않는 문은 꿈쩍도 안 나는 거야. 미칠 것 같아서 손톱으로 문을 긁어도 보고 계속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발로 꽝꽝 찼어.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1시간 넘게 소리 질렀어. 이 안에 사람이 아닌 게 함께 있는데 빨리 나가도 무서울 판에. 핸드폰은 강의실 안가방에 있고 화장실 쪽을 보고 있으면 뭐가 나올지 겁나고 결국 1시간 반이나 그 안에 갇혀 있다가 한 커플이 발견하고 구해줬어. 두 사람이 밀어도 안 열려서 남자 학생이 멀리서 뛰어와서 발로 뻥 찬 후에야 문이 쾅 하고 열리더라고. 물론 그 뒤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잘 움직이고 내 이야기 듣더니 그 커플도 무서워했어. 잠금 장치도 없는데 왜 안 열리냐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커플은 화장실 바로 앞 강의실에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는 물론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 복도 맨 끝에 강의실에 있던 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위 아저씨 발소리까지 들렸었는데 말이지. 방음 안 되는 학교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문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걸까? 아니, 애당초 화장실 불이 꺼져 있어서 켜고 들어갔는데 대체 안에서 이야기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난 그 뒤로 절대로 밤에 학교에 남지 않았어.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야. 전문대 특성상 2년의 시간 안에 이수를 해야 하기에 실기 과목이 상당수 많았던 학과였던 만큼 4년제만큼 널찍하지 못한 시간과 과제와 늘 씨름하던 때이기도 했어. 더불어 학과 특성상 후덕한 친구들과 오덕하신 친구들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늘 제가 있던 학과 쪽 부분은 밤새워서 만화, 애니 과제 혹은 이런저런 과제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전부 소등인 경우가 없었어. 오죽하면 당시 수위 아저씨도 제가 있던 학과 쪽 라인은 늘 사람이 있어 잘 건드리시지 않았어. 내가 겪은 경험은 3가지야. 첫 번째, 2004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문에 기말고사 과제로 당시 존재하던 만화 동아리 망원경 부시를 빌려 당시 과제였던 정물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 저녁 10시 즈음 밤새우기로 작정한 나는 한참 그리다가 20분 후에 같이 있던 낙과 그부들은 그냥 집에 간다고 먼저 나간 후
나 홀로 남아서 정물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 기억으로 잡지 떼기 작업으로. 수채화 물감으로 패션 잡지 엘레에 나왔던 버버리 향수병을 그리고 있었을 때야. A 플러스를 위해 열심히 그리다가 배가 고파 잠깐 나가 편의점에 먹거리를 사러 나간 시각이 저녁 10시 50분이었을 거야. 그때까지는 복도 라인 불이 전부 켜져 있었고 내가 있던 만화 동아리 부실 외부로 옆 컴퓨터실에는 여아구들이 남아 작업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시에 학과 라인층에는 남아있던 사람이 나와 옆 컴퓨터실의 여아구 3명과 하구회실에 있던 당시 2학년 남자 선배 2명이 이렇게 있었지. 그리고 물건을 사들고 돌아온 시각이 저녁 11시 20분. 돌아왔을 때는 옆 컴퓨터실의 여아구 3명은 집에 갔는지 컴퓨터실 점등과 컴퓨터실 폐쇄돼 있었어. 그리고 우리 학과 측 복도 전등 측 전부 다 꺼진 상태로 복도 끝 너머 하구회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소등이 되어 있었어. 전층이 비상등과 화장실 전등을 제외하고 전부 꺼진 상태였지. 이전에 동대문에서 야간에 옷 장사나 호프집 주방 알바들 주로 밤에 일한 경력이 많아. 암전이나 어두운 곳에는 그리 무섭지는 않았는데 당시 유독 분위기 탓인지 그날따라 묘한 공포감이 밀려왔어. 그리고 다시 작업하기 위해 만화 동아리실로 들어가려는데 설사가 나서 사돈 컵라면과 피자를 방을 문에 걸어두고 재빨리 화장실에 들어가 설사를 뽑아내고 바로 나오고 복도에 다시 나왔을 때 만화 동아리실 문 앞으로 목이 등 뒤로 꺾이고 발목이 안 보이는 남자 형상이 동아리 문을 관통하고 사라지는 걸 보고 순간 약 3초간 몸이 경직이 됐어. 이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동아리실 들어가서 야식 가는 건 뒷전이고 너무 무서워서 우선 하구회실에 당시 2학년 늙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냅다 달렸어. 제일 시작점에서 제일 끝에 있는 곳이 그날따라 너무 길어 보일 정도였지. 다급한 마음에 하구회실 문 덜컥 열고 들어갔어. 형들은 당시 맥주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식은땀 흘리면서 갑자기 들어온 모습에 맥주 떨구고 놀라 나자빠졌어. 내가 만화 동아리실에서 귀신 봤다고 하니 너도 목 돌아간 귀신 봤나? 당시 덩치 좋고 덕후 같으신 형이 우리 학과 귀신 나오는 곳 2군데 있을걸. 지금 만화 동아리 실이랑 드로잉 일실인데 웬만하면 거기서 밤에 작업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학과 창립 때 99년도 처음부터 귀신 봤다는 애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있어서 보통 애들 야간 작업할 때 만화 동아리 실이랑 드로잉 일실 안 쓸걸. 이라는 말을 했는데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안 믿었어. 그냥 단순히 그러려니 했지. 그래도 당시 너무 느낌이 뒤숭숭하고 무서워. 만화 동아리실에 있던 모든 장비와 야식거리를 늙은 형님들이 있는 하구회실로 옮겨 거기서 밤새워서 작업을 했어. 그 후로 더 이상 학교에서 귀신 같은 거 볼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 원래 어릴 적부터 귀신 같은 거 많이 봐오긴 했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진짜 귀신 보기 싫었거든. 2번째, 역시 같은 장소 만화 동아리실이야. 이때가 그때 못 꺾인 귀신 본 지 4일 후였는데 이번엔 밤새우지 않고 옆 컴퓨터실에서 포토샵으로 CG 과제 마친 후 늦은 새벽 1시에 귀가하려던 때였어. 이땐 저 혼자 본 것이 아닌 같이 있던 2명의 하구들과 생생하게 봤어. 당시 상황은 첫날과 유사하게 복도 전등이 다 꺼진 상태였고 드로잉 2실에선 4명의 남자 하구들이 포스터 물감으로 색채 과제를 하던 때였어. 장소만 다를 뿐 상황은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지. 보통 학과 장비들이 당시 고가이고 문 안 잠그고 가면 컴퓨터 램이나 하드를 털어가는 몰상식한 놈들이 있어서 보통 마지막 퇴실자가 문을 잠그고 경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 퇴실할 때 문 잠그고 나오는데 바로 옆 만화 동아리 실 창문에 하얀 실루엣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닌 옆에 있던 2명도 같이 봤어. 게다가 동아리 실 안쪽 창문 높이는 복도 벽에 붙어있는 타입으로 벽 높이가 150cm 정도였는데 창문은 150cm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붙어 있어서 꽤 높은 위치의 창문이었지. 한데 당시 실루엣으로 보인 귀신의 형상은 엄청나게 커서 그 높은 창문에 상반신 실루엣이 보였던 거지. 더불어 말이 안 되는 건 동아리실 안쪽 창문도 같은 위치인데 동아리실 안쪽 창은 파란 시트지로 덮여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나 옆 건물의 불빛마저 보이지 않는 거의 밀폐된 스타일이었어. 그 당시 본 선명한 하얀 빛의 실루엣의 귀신은
오금이 저릴 정도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그 이유는 당시 학과에 키가 2m가 넘는 학우도 없었고, 더 가관인 건 옆 실루엣이 첫날 본 귀신과 비슷하게 목이 꺾여 있었기 때문이야. 이후 많이는 아니지만 몇 학우들도 괴현상으로 갑자기 10초 정도 아무 이유 없이 정전되었다가 다시 불 켜지는 과정에서 복도 구석에서 얼굴 없는 귀신을 봤다느니 남자 화장실에 똥 싸고 나오는데 누가 옆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나서 휴지 없어서 그런가 하고 아래로 휴지 밀어 넣어주고 볼일 다 보고 나오는데 나왔더니 정작 그 옆 칸은 애당초 문은 열려 있고 아무도 없었다는 둥. 밤에 컴퓨터 이실 창문 너머에 여자 귀신을 봤다느니 등등. 당시 목격담이 많았었어. 마지막 세 번째는 2009년 제가 학과 2학년 복학할 때 6월 초로 이 당시도 기말고사 시즌이었어. 이때 당시 전에 귀신 나왔던 생각을 미처 생각 못했던 때로 펜시 디자인 작업 때문에 밤새야 할 일이 생겨 나의 드로잉 일실에서 잠을 자게 됐어. 편하게 자고 싶어서 책상 위에 이불 깔고 잤었어. 이 당시 실수한 게 불을 그냥 켜고 잤어야 하는데 껐던 게 문제인 건지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포스터 칼라 통이 저절로 굴러떨어지고 쿵쾅쿵쾅 거리는 알 수 없는 소리와 무언가 칠판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까지 바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잘까 하다가 귀찮다고 이어폰 꽂고 자다가 버티고 있었어. 이때 진짜 무슨 생각으로 계속 거기에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그러다 나도 모르게 잠들었었나 봐. 새벽에 무심코 잠시 눈을 떠 창가 쪽으로 돌렸을 때 내가 있던 층은 4층인데 창문 너머에 이번엔 얼굴에 흰자만 있고 몸 전신이 하얗고 머리 부분은 뭔가에 맞아서 뭉개져 있는 귀신을 보게 됐어. 순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눈 바로 감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은 채 자자 이 생각 하나만으로 버티다가 나도 모르게 다시 잠들었어. 다음날 아침 깔려있는 이불자리 정리하고 해당 펜시 디자인 시간대 문득 작업하다가 같은 나이 또래 학우에게 나 귀신 봤다라고 말하자 학우알 구락하지마 넌 무슨 놈의 귀신을 밥 먹듯이 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갔어. 그러다 어느 날 조교님과 술 마실 기회가 생겼어.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 대해 말을 하다가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그 당시 조교님도 자기도 학생일 때 작업하다가 드로잉 일실 창문 너머에서 모가지 귀신 봤다고 하는 이야기에 잊고 있던 2004년도 때 만화 동아리 실과 드로잉 일실에 귀신 나온다는 게 그때 떠올랐어. 참고로 현재 학과는 제가 졸업한 이후 개명됨과 동시에 만화 동아리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스테이션실과 강의실 라인이 공사로 통해 위치 변경이 있었어.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몇 후배들도 얼핏 이상한 경험이랑 귀신 봤다는 애들도 있었어. 그게 정말 귀신이었는지 헛것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 여담으로 당시 그쪽 동네 노인분들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원래 20-30년 전 부천대 위치인 춘해동이랑 중동 일대가 공장이나 논밭이었지만 훨씬 전인 오랜 옛날에 그 장소가 일제강점기 때 사람 죽어서 매몰된 장소라고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해주셨어.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보여 그런가 보다 했지만 혹시 부천대 나온 학우들 중에 저 내용 이외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없어? 6번째 이야기, 야산의 이상한 집.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래서인지 저는 항상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 여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야산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심을 벗어나 야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전거를 타고 야산으로 향했죠.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이상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고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벽은 낡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집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그 집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집 주변은 잡초가 무성했고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과 낡은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보니 물은 말라 있었고 안은 어둡고 깊어 보였습니다. 한 친구가 우물에 돌을 던져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괜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득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친구 중 한 명이 힘을 주어 열어보니 쉽게 열렸습니다. 집 안은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집 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은 정말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하고 그 눈빛은 마치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집안을 탐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2층은 더 어두웠고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방을 나눠서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벽에는 아이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인형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인형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인형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방을 나와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방을 탐험하고 있었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인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놀리며 겁먹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 인형이 정말로 움직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집안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 문은 낡고 녹슨 철문이었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기 찬 공간이었고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들은 마치 어떤 의식을 행하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큰 원형의 돌판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판 위에는 붉은색의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액체가 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지하실에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하실에 불이 꺼지고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꺼내서 불을 켜보았지만 손전등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하실 한쪽에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불빛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노인은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니? 노인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우리를 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빨리 나가야 해.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노인의 말을 듣고 지하실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우리에게 다가와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인을 따라 문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었고 우리는 재빨리 지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노인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은 절대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우리를 구해주었지만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왜 그 집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그 집은 아직도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여전히 그 집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군부대의 이등병. 때는 6년 여름쯤. 그때 예비군 동원 훈련 때문에 머리 긴 아저씨들이 부대 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원 아저씨들이 대대본부 자주포 기동훈련 교장에서 현역들이랑 같이 훈련할 때 생긴 일입니다. 저는 독립포대라서 대대에 갈 일이 자주 없었는데 그땐 무슨 일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여러 부대원들과 대대의 볼일을 보러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막 대대에 도착해서 이래저래 막사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데 사고가 났더군요. 자주포 나온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이등병들은 사수, 부사수 이런 거 전에 유도병 역할을 먼저 배웁니다. 근데 자대로 온 지 한 달도 안 된 이등병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자주포 뒤에서 선정리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주포 조종수가 못 보고 후진해 버린 거죠. 짬이 좀 있었으면 어떻게든 요령껏 피했을 텐데 이등병이라 어리버리하다가 자주포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쭉 한참을 가고 나서야 조종수랑 포반장이 그걸 발견합니다. 다행이라 해야 하는지 흙 속에 반쯤 파묻혀 내장이 다 터져서 피를 컥컥하고 토합니다. 무언 궤도에 밟혔으면 아예 형체도 없고 즉사했겠죠. 하지만 흙이랑 자주포 사이에 끼어서 속은 다 터졌겠지만 형체는 있고 살아는 있었던 거죠. 병원 수송을 위해 헬기도 부르고 놀래서 전 부대에 비상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놀랐던 건 아까 처음 말했던 동원 예비군들. 이거 봐라 이 새끼 죽는다라고 말하고 웃으며 숨겨뒀던 폰카로 사진 찍던 모습은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 대대장 막사에서 뛰쳐나오며 찍지마 이러면서 예비군들 휴대폰 다 막고 헬기 부르고 전 군대에서 이런 일로 헬기 부르면 헬기가 바로 뜨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절차 때문에 헬기가 한참 뒤에 오더군요. 물론 그 이등병은 사망했습니다. 그 후로 장례식 때 대대장이 애들 부모한테 싸대기 맞고 들어보니 사단장이 직접 와서 애들 부모한테 사과하고 했다더군요. 그 후로 우리 부대엔 유에드 뱅뱅이란 게 생겼습니다. 유도병 없이는 자주포를 후진시키지 마라. 조종수와 포반장 등 통신용 헤드셋 없이는 후진시키지 마라. 후진 전에는 항상 빵빵하고 클락션을 울려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유에드 뱅뱅. 너 머리 돌았냐? 이라고요. 여튼 그 후로 이 사건 때문에 대대장도 바뀌고 뉴스에도 나고 후유증이 한참 갔었던 것 같네요. 여덟 번째 이야기, 양로원의 귀신. 어머니께서 슈퍼마켓을 하셨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같은 거였죠. 하루는 옆집에 단칸방 하나가 비어 있었는데 그곳에 할머니 한 분과 초등학생 손녀 이렇게 두 명이 이사를 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손녀 두 명이서 사는 거였더군요. 수입이 전혀 없어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날 우리 집에 손녀와 함께 과자를 사러 왔는데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아시는 사이더군요. 어떻게 아는지 들어보니 보름 전 아침 7시쯤 할머니와 손녀가 너무 추운데 갈 데가 없어서 잠시만 있어도 되겠냐고 하며 슈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가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서 가게에서 팔던 호빵이랑 우유, 어묵 같은 것들을 그냥 주셨답니다. 그렇게 두세 시간 정도를 쉬시다가 나갔다더군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보름 전에 그 일은 아침에 어찌 된 거냐고 물으니 할머니께서 귀신 때문에 도망쳐왔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할머니랑 손녀 둘이 사는데 수입은 없고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인가 그런 걸 신청해 놨는데 구청 직원이 일단 지낼 곳도 없고 한이 동네 양로원에서 먹고 자고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살 집 조그만 방 하나라도 얻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요. 양로원은 낮에는 동네 노인들이 와서 노시지만 밤에는 모두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비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해서 양로원에 갔던 거였습니다. 첫째 날 밤에 손녀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방문을 열어보니 대문 앞에 하얀색 한복, 소복 이런 걸 입은 여자 귀신이 죽을 듯이 노려보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양로원은 옛날식 목조 건물이고 화장실도 푸세식이며 옛날 집 창호지문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거의 사극에 나오는 집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이불을 덮어쓰고 떨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몇 시간째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손녀를 깨웠지만 이상하게 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 용기를 내 문에 구멍을 살짝 내서 밖을 봤는데 할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고요. 그날은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양로원에 놀러온 노인들에게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했으나 다들 무슨 소리냐며 그냥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너무 나가고 싶었지만 한겨울에 지낼 곳도 없고 해서 나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둘째 날이 왔습니다. 둘째 날밤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고 있는데 그날도 역시나 호호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제 뚫어놓은 구멍으로 보니 역시나 그 여자 귀신이 이쪽을 노려보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건 하나는 첫날은 대문 앞이었는데 그날은 마당 중간에 서서 웃고 있었답니다. 그날도 역시 손녀는 깨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도 역시 너무 나가고 싶었지만 한겨울에 지낼 곳이 없고 이대로 나가봤자 얼어 죽는 길뿐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셋째 밤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날밤 역시나 그 여자 귀신은 웃으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날은 대문 앞, 둘째 날은 마당 중간, 셋째 날은 방문 앞. 그럼 내일은? 그렇습니다. 서서히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방 안에 그것이 들어와 본인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신기하게도 용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활짝 열고 내 인연 가며 소리를 쳤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반응도 없이 계속 웃고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뚝 그치더니 잠들어 있는 손녀를 바라봤답니다. 너무 섬뜩해 다시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이 가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손녀를 데리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얼어 죽는다 해도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걷다가 우리 가게에 들어온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우리 가게에 동네 아줌마들 몇 명이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전에 양로원에서 들었던 노인들도 있어서 순식간에 소문은 온 동네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반응은 믿는 사람 반, 안 믿는 사람 반이었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굳이 밤에 양로원에 찾아가서 잠을 청하기까지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양로원에 귀신이 있다더라 정도의 소문만 돌며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양로원 보수공사를 한다더군요.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바꾼다며 수도공사도 해야 했던지라 마당을 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파들어가다 보니 관 하나가 나왔는데 열어보니 여자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완전히 백골이 된 여자 시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있었어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진짜 귀신이 있었구나라면서요. 그렇게 관을 파내고 경찰들도 와서 조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당시 지역 신문에도 나왔던 사건이었죠. 양로원 보수공사 중 관이 나왔다 이렇게요. 몇 달 후에 그 할머니를 담당하던 공무원한테 뒷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체가 수십 년이 된 거라 누구인지 밝히는 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집도 개인 소유의 집도 아니고 이걸 조사하려면 도대체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지라 그냥 굿 한번 하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결정났다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어째서 집 마당에 묻혀 있었는지 누가 시체를 집 마당에 묻는지 참 이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만약 사이코 살인범이 살인을 하고 자기 집 마당에 시체를 묻는다 해도 관에 넣어서 묻는 것도 이상하니까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끝내 밝혀지진 않았죠. 9번째 이야기, 길. 우리 집은 옆에 큰 대학교가 있어서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집 오른쪽과 앞쪽이 모두 아파트다. 이 이야기는 2년 정도 전의 일이다. 내가 저녁 5시쯤 고등학교가 끝나서 돌아오다 우연히 우리 집 앞쪽의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었다. 우리 집에 가까운 쪽에 2층 방의 창문과 커튼이 열린 채 불이 켜져 있었다. 빈 방으로 알고 있었던 곳이라서 자세히 봤더니 베란다 안쪽의 모습이 보였다. 방의 천장 부분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설마 하며 마음에 몇 번이고 각도를 바꿔가며 자세히 살폈지만 밧줄이 확실히 보이고 그 아래에 사람 머리가 있었다.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을 매서 자살한 것으로 보일 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침 일찍 퇴근하셨던 아버지를 모셔왔다. 아버지도 역시 얼굴이 새파래져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파트 주인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경찰차와 구급차가 왔다.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우리들 쪽으로 다가와 방의 모습을 살폈다. 분명히 목을 맨 것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경찰관 1명과 구급대원들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잠시 뒤 수납차 한 대가 도착하고 집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리고 경찰관이 방에 들어간 것인지 커튼이 쳐지고 창문이 닫혀서 더 이상 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나와 아버지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5분 정도 지나자 미안해하는 모습에 집주인과 경찰관, 구급대원이 나왔다. 집주인은 경찰관과 구급대원 한 명 한 명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었다. 구급차는 그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경찰관 1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하셨죠? 다행히 자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하게 됐군요. 그러자 경찰관은 아니,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정교한 마네킹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게다가 온몸에 부적을 붙여놨더군요. 저 방은 빈 방이라 집주인이 매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요? 라고 묻자 경찰관 2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입을 열었다.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겠군요. 주인의 말에 따르면 오늘은 진짜 자살한 귀신이 나오는 날이어서 귀신이 나오기 전에 위조품을 매달아 놨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었다. 경찰관도 곤혹스러운 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옛날 그 방에서 자살한 기일이라 매년 귀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네킹을 미리 매달아 놨더니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년 뒤 집주인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에 사는 딸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그 아파트는 지금 허물어지고 편의점이 들어서 있다. 10번째 이야기, 바다에서 온 사람. 내가 아직 초등학생이던 어느 여름날 겪은 실화다. 우리 집은 바다 근처에 있어 평소에는 여름이라도 시원하게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불지 않는 그야말로 열대야였다. 아직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2층의 침실에서 자고 있던 나는 더위와 갈증에 자다가 깨어났다. 그리고 나는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기익기익하고 계단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1층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침대 쪽을 보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좋게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다. 집에는 부모님과 나 말고도 1층에서 할머니가 주무시지만 다리에 힘이 약하셔서 웬만한 일이 아니면 2층에 올라오는 일은 드물었다. 나는 무서워져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그 사이에도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비슷한 간격으로 계속 울려 퍼졌다. 게다가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정체 모를 발소리에 덜덜 떨고 있던 와중에 나는 이상한 점을 하나 알아차렸다. 소리가 너무 오래 나고 있어. 우리 집 계단은 15개 정도였다. 그렇지만 소리는 적어도 50번이 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불에서 머리를 살짝 꺼내서 계단 쪽의 문을 보았다. 나는 아직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 문에 붙어있는 불투명한 유리에 앙상하고 새하얀 얼굴이 바짝 붙어 있었다. 젖은 긴 머리를 유리에 찰싹 붙이고 마른 얼굴로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히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유리가 불투명했던 탓에 그 얼굴에는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어째서인지 괴롭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져 왔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이었다. 일요일이었지만 아침 일찍 아버지가 나를 급하게 깨우신 것이었다. 너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었니? 아버지의 질문에 나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와 불투명한 유리에 붙어 있던 기분 나쁜 얼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말 그대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침이라 해도 떴고 옆에 아버지도 계셨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어젯밤에 얼굴이 붙어 있던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에서 풍기는 비린내가 느껴졌습니다. 바다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몇 배는 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계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바닷물인 것 같은 미끄러운 액체가 계단 투성이었고 해초 같은 것이 계단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갈색이어야 할 계단은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말하며 해초 같은 것에 손을 뻗은 순간
손대지 마라. 평소에는 자상하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미 손에 댄 후였습니다. 그것은 해초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 그랬습니다. 계단을 새까맣게 메우고 있던 것은 해초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내 손에서 머리카락을 뺏어서 던져버리고 손을 수건으로 몇 번이고 닦은 후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누군가의 장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무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를 보고 있던 그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11번째 이야기, 다리.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상당히 벽지여서 TV 전파가 끊길 때도 있고 광케이블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버스도 1시간에 1대가 겨우 오는 시골입니다. 하지만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서 나는 매우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62년 전에 할아버지가 지으신 집입니다. 그렇게 낡은 집이기 때문일까 우리 집에는 정체 모를 것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내 방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소복을 입은 여자라던가 복도 끝에서 스르륵 사라지는 머리카락, 몇 번을 닫아도 잠시 후에는 반쯤 열려있는 우물, 익사한 것 같은 사람의 뒷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한 것들 중에도 무서운 것과 무섭지 않은 것은 명확히 나눠집니다. 익사한 사람의 모습은 몹시 무서웠지만 방 앞을 지나가는 여자나 머리카락은 그닥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무서운 것을 넘어 기분이 가장 나빴던 체험입니다. 그 사건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어느 날 밤 나는 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새벽 1시 정도였을 것입니다. 몸을 씻은 뒤 머리를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별 생각 없이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기분 탓이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 계속 머리를 감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리 무섭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기분이 좋은 것은 딱히 없기에 그리 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머리에 거품을 물로 씻어내고 조심스럽게 눈을 떠서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였습니다. 선반에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소년의 다리가 하나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거울로 보이는 것은 무릎에서 조금 위쪽까지여서 성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직감적으로 소년의 다리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리는 상처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나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울 속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리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붙은 무수한 상처들이 곪기 시작하더니 구더기 같은 작은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역겨움을 참을 수 없어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다리가 썩어서 너덜너덜해져 살점과 피부가 벗겨져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고어 영어를 좋아하던 나였지만 도저히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토했습니다. 욕실의 위에게 신 냄새가 풍겼지만 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기 전까지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토하는 것이 멈추자마자 다리가 있던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며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그 다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할머니에게 그 일을 말했더니 할머니는 어두운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 이 근처는 석회암이 많이 나서 광산이 많았단다. 너희 할아버지도 광산에서 일을 하셨지. 그런데 할아버지 동료 중에 다이너마이트에 폭사한 사람이 있었어. 어쩌면 그 다리는 그 사람 다리일지도 모르겠구나. 그 다리가 왜 내 앞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또 보게 된다면 부디 성불하기를 빌어주어야겠습니다. 12번째 이야기, 한밤중의 드라이브. 20여 년 전 내가 아직 중학생이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나의 친척 중에는 티라는 아줌마가 계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상냥하고 말도 잘하는 분이셨지만 신랑이 병으로 죽고 나서 성격이 바뀌어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농구 동아리의 연습 때문에 늦게까지 학교에 있었습니다. 아마 저녁 8시 반쯤 되었을까요? 체육관에 T씨가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친척분이 찾아오셨어요. 라고 선생님에게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현관으로 가서 T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시 돌아온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이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양이다. 네? 그럴 리가. 친척분께서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오셨다니까 어서 가보거라. T씨와 만난 것은 몇 년 만이었지만 기억에 확실히 남아있었기에 본인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T씨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밤길을 달리며 나는 T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어디 있는 병원인가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있어. 상태는 어떠신데요? 나도 잘 몰라. 어쩐지 매정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운전은 제대로 하고 있었지만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차를 타고 가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계속해서 교회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모두 시내에 있는 데다 시 바깥쪽은 산지여서 다른 도시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내가 질문을 해도 매정하고 짧은 대답뿐이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그래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내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T씨인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자동차는 다른 시로의 경계까지 도착했습니다. 어느새 주변에는 가게 하나 보이지 않고 산속의 민가가 몇 곳 보일 뿐입니다. 나는 위험하다 싶어 아직 문을 열고 있는 슈퍼마켓 앞에서 동아리에 연락할 게 생각나서 잠깐 전화 좀 할게요. 라고 말하고 억지로 내렸습니다. 슈퍼마켓 안에서 창문으로 몰래 밖을 내다보니 T씨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가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몹시 기분 나쁜 예감에 나는 서둘러 반대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다행히 도로에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서 그대로 집까지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나는 어머니에게 택시비를 부탁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편하게 거실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숨을 헐떡이고 아버지는 느긋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T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T씨는 남편이 죽은 후에는 정신과에 입원했고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혼자 남겨진 T씨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던 것 같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T씨의 집에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T씨의 친가에 전화를 해서 고모 할머니께 사정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T씨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곳에 이틀 전부터 무단 결근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해 T씨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T씨는 지갑을 제외한 귀중품은 모두 집에 놓고 자동차를 타고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방에는 수많은 술병과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들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T씨는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아마 내가 슈퍼마켓의 창문 너머로 본 것이 마지막이겠지요. 너무 오랜 시간 종적을 감췄기에 이미 법적으로도 사망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날 내가 계속 그 차를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T씨는 나를 데리고 어디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13번째 이야기, 영업사원. 나는 영업사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주택지, 즉 단지에서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작위로 도는 것은 아니고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어 그 구역 안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한 단지만은 영업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선배에게 물었더니 시골인데다 역에서 멀고 주변이 논밖에 없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적은 단지에 시간을 하야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업 도중 그 부근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잦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단지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은 대부분 비어 있고 커튼이 쳐져 있지 않은 집도 많았습니다. 대충 30만 입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처음 분양할 때 종이로 창을 가려놓곤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붙어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니만큼 해는 빨리 떨어져서 가끔씩 그 너덜너덜해진 종이 너머로 안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충 영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지 옆을 우연히 지나가다 어느 동 앞에 있는 거주자 명단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입주 상황은 역시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입주자의 성이 똑같았습니다. 별일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어딘가 섬뜩해졌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적게 살아나제도 사람 한 명 만나기 힘든 곳이다 보니 더욱 무서워져 나는 더욱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동의 바로 앞을 지나가게 될 무렵이었습니다. 1층의 종이 너머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층도 3층도 모든 방에서 똑같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환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멍하니 보고 있는데 1층의 종이 너머로 누군가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헐렁헐렁한 흰 티셔츠를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뭐라고 해야 할까? 아기에 가득 찬 미소라고 할까? 눈이 뒤집어진 채로 미소를 나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문득 위와 옆을 봤더니 2층도 3층도 모두 한결같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전속력으로 달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 일을 주임에게 이야기하자 주임은 무표정한 얼굴로 내일부터 나의 구역을 바꿔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4번째 이야기, 산속의 비밀. 몇 년 전 나는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할 생각에 모두들 들떠 있었죠.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많은 곳이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에 신경 쓸 만큼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캠핑 당일 우리는 필요한 장비와 음식을 챙겨 출발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즐겁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맑은 계곡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이 어우러져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불을 피운 후 우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채소를 볶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옛날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 산 속에는 한 마을이 있었대. 그 마을 사람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갔지.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알 수가 없었지. 친구의 이야기에 우리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더니 모닥불이 흔들리며 불길이 거세졌습니다. 모두들 잠시 놀라 멈칫했지만 곧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때 마지막 남은 한 사람도 사라졌지. 그 후로 이 산속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대. 사람들은 이곳을 사라진 마을이라고 부르며 들어가는 것을 꺼렸지.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는 다시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갑자기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텐트 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다른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텐트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친구가 저 멀리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눈동자 같은 것이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다가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텐트로 돌아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침이 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밤새 있었던 일을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이한 현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오래된 폐허 같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사라진 마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둡고 서늘하며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건물 안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한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은 이곳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일기장 속의 이야기는 친구가 들려준 전설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마지막 남은 사람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기장을 읽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건물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캠핑 장비를 챙겨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은 험난하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우리는 더욱 빨리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급히 친구를 일으키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리를 다쳐 더 이상 걷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부축하며 천천히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저 멀리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오두막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안에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안은 조용하고 안전해 보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다리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지만 우리는 최대한 안정을 취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두막 한쪽 구석에서 낡은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라디오를 켜보려고 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라디오에서 잡음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이곳은 위험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더욱 공포를 느끼며 오두막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를 부축하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고 우리는 지쳐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불빛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결국 한 무리의 등산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등산객들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며 친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빠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산객들은 우리를 병원으로 안내했고 친구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에 끔찍한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의 공포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산속에서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다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뒤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전설이나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더욱 신중해졌고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